없는 형편에 땡비까지 내어가며 궁여지책으로 개인 택시를 인수해 운전기사가 되었던 그 무렵, 당시 저는 몸이 3개라도 부족할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악재가 겹쳐버리는 바람에 가족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저는 너무나도 과중한 책임을 짊어져야만 했었으니까요. 그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선택한 일이 바로 개인 택시 운전이었습니다만, 제 아무리 잠과 휴식 시간을 줄여가면서 온종일 택시 운전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온다고 한들 저와 저희 가족은 늘 돈에 쪼들렸고 생활고는 자꾸만 극심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이 한 몸이 부서져라 택시를 운행하는 것뿐이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그 사건이 벌어지던 날에도 저는 딱 2시간만 잠깐 눈을 붙인 채로 돈을 벌기 위해 택시를 몰고 새벽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첫 손님은 중절모를 멋들어지게 쓴 할아버님이셨죠. 이 할아버지 손님은 대뜸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늙음하게 콧바람이 쐬고 싶어서 길을 나섰으니 젊은 양반이 하루만 기사 노릇을 해달라고 말이죠. 이에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그날 하루 동안 할아버지 손님의 운전기사가 되어드리기로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친할아버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손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택시를 몰고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채로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폐가였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곳이 어디고 할아버지께서 왜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는지 모든 것들이 오리무중이었죠. 그런 저에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그날 할아버지 손님은 왜 새벽같이 길을 나서서 귀신 나오는 곳을 찾아가셨던 것이었는지, 할아버지 손님과의 동행길이 저에게 어떤 놀라운 사건을 가져다 주었을지, 그 모든 진실을 간직한 제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릴 적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유치원을 다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만약 그대로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컸더라면 저는 지금쯤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자 가장이 되어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랬던 저의 인생을 한순간에 전부 뒤바꾸어 놓았던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 유치원생인 저의 6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일을 맞이한 외동아들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원아, 너 혹시 엄마랑 아빠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소원 같은 거 있니?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니까 모든 얘기만 해주면 엄마랑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럼 저 햄버거 사주세요.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네, 저희 가게에 햄버거 가게가 생겼다더라고요. 유치원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랑 가서 한 번씩 먹어봤는데 저만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정말 햄버거만 사주면 되는 거야? 더 바라는 건 없어? 로봇 장난감을 갖고 싶다던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외식 나가서 맛있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생일은 가족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니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빠 퇴근하시면 같이 나가서 햄버거도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자꾸나.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에 패스트푸드 매장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절이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햄버거라는 것을 말로만 들어봤을 뿐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평소 우매불망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생일 기념 외식으로 햄버거 가게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껏 신나했던 저를 데리고 햄버거 가게를 향해 길을 나선 부모님께서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셨어요. 거리를 지나던 도중 외벽 공사 중이던 건물 꼭대기에서 공사 자재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그 낙하물이 저희 부모님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도 못한 채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허망하게 고인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치 크나큰 충격이었겠지만 살아남은 저에게는 더더욱이 훨씬 큰 괴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날의 사고를 제가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날의 사고가 제 마음에 심어놓은 상처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 발로 집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웠으며 더욱이 집 바깥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함부로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언제 어떤 사고를 또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아주 따스하게 잘 보살펴 주신 사람이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저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던 바로 그날부로 혼자 계시던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집안에 콕 틀어박힌 채로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내디디려고 하지 않은 저를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단단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저를 섣불리 집 밖으로 이끌고 나가려 하시지 않으셨죠. 그저 제 곁을 늘 조용히 지키고 앉아 계시면서 적당한 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언 반년쯤 흘렀을까요? 간밤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아침나절에는 먹구름이 싹 걷히고 창밖에 화사한 무지개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방 안에서 창 너머의 무지개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앉아있자 할아버지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무지개가 참 곱고 예쁘구나. 그렇지? 그러게요. 참 오랜만에 무지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 하랩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무지개 구경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련. 뒷동산에 올라가면 무지개가 훨씬 가깝게 잘 보일 거야. 싫어요. 집 밖은 무섭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말려무나. 할아버지가 우리 경환이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어 줄게. 그러다가 할아버지도 저 때문에 사고를 당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겪기 싫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레비가 젊었던 왕년에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지? 네, 아버지께서 가끔 자랑하셨었어요. 할아버지는 엄청 용감하고 대단한 분이셔서 군대를 공수부대로 다녀오셨었다고요. 그럼 걱정 말고 얼른 하레비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자꾸나. 밖에서 어떤 갑작스런 일이 생긴다고 한들 이 하레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공수부대원 출신답게 재빠르게 피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찌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던지 당시 유치원생 나이였던 저는
공수부대 같은 특수부대원들을 마치 만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출신인 든든한 할아버지만 믿고 동네 뒷산으로 무지개 구경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니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것도 모자라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무서우면 이 할애비 등에 업히려무나. 아니요, 할아버지. 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창밖으로 무지개 구경할래요. 저까지 업고 뒷동산에 올라가시려면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할애비가 거의 매일같이 산책 삼아서 오르내리던 뒷동산이야. 힘들 거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너 하나쯤은 거뜬히 업어줄 수 있단다. 우리 손주 몸무게가 몇백 킬로가 넘는다고 한들 이 할애비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깃털처럼 느껴질걸. 그렇게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 듬직한 등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할아버지의 등에 엎였는데요. 그때 질끈 감았던 눈은 할아버지에게 엎인 채로 뒷동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내내 단 한 번도 떠지지를 않았어요. 차마 눈뜨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랬던 제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눈을 뜨게 된 건 뒷동산 정상에 도착해서였어요. 우리 경환이 아직도 눈을 꼭 감고 있니? 네, 할아버지. 저 진짜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겠어요. 무서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슬슬 눈을 한번 떠보거라. 저기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우리 손주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고 있거든.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직접 보지 않은 채로 산을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꼭 크게 후회할 거야. 이에 저는 아주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요. 눈을 뜨기가 무섭게 정말 이제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에 엎인 채로 뒷동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동네 풍경은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싱그러웠으며 무엇보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마치 손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한 줄기가 주룩하고 흘러내리더라고요. 어떠니? 무지개가 참 곱고 아름답지? 네, 할아버지. 무지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 이 세상에는 말이다. 우리 경환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도 아주 많고 아름다운 것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말인데 경환아, 앞으로 이 할애비랑 같이 세상 구경을 하면서 집 밖을 돌아다녀 보자꾸나. 그치만 그때도 오늘처럼 다리가 떨리고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요? 공수부대원 출신 할애비가 곁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우리 경환이가 스스로 두 발로 이 세상을 다시 걸어다닐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할애비가 우리 손주를 등에 업고 다니면 돼. 꼭 그렇게 해주마. 할아버지께서는 그날의 약속 그대로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를 등에 업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세상을 다 구경시켜 주셨죠. 덕분에 제 마음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어갔고 마침내 모든 상처를 이겨낸 덕분에 국민학교 졸업식에 제 두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깥 세상이 무서워서 집안에 콕 틀어박혀 지내던 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 입학식 내내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고요. 아무튼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할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최고겠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죠. 이후 저는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졸업한 끝에 명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다른 동기들보다 1년 조기 졸업을 하던 무렵에는 아주 뜻깊은 결실까지 맺게 되었죠. 저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한달음에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오늘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당연하죠.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실은 오늘 제가요, 연락을 한 통 받았거든요. 대체 무슨 연락이길래 우리 손주 얼굴에 웃음꽃이 화사하게 피었을꼬. 제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더라고요. 연락받자마자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고요. 그게 정말이니? 우리 손주가 한 번에 취직을 성공한 것도 모자라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붙었다고. 아이고 장하다 장해 내 손주.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죠 뭐. 할아버지께서 제 마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는 한평생 집안에서만 콕 틀어박힌 채로 허송세월이나 보내면서 살게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못난 손주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저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할아버지를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할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며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효도하겠다며 거듭 약속을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셨는데요. 그랬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좋은 성적으로 잘 마치고 상장까지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날,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거든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중풍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중풍이 할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건 다름 아닌 두 다리였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왕년에 군대를 공수부대로 다녀오셨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편이셨고, 더욱이 무척이나 활동적인 분이셨기에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며칠 현실을 부정하며 지내시다가 결국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가 된 꼬라지로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하는 한탄을 수시로 하셨을 정도로 많이 괴로워하셨죠. 그런 할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손주로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운전기사가 되어서 할아버지를 옆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매일같이 콧바람을 쐬어드리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물론 그런 제 결심을 들은 할아버지께서는 노발대발 하시며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셨죠. 뭐가 어쩌고 어째?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한평생 운전으로 벌어먹으면서 살겠다고. 찰난 내 손주가 대체 뭐가 모자라서. 일단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라고요. 듣기 싫다. 병든 늙은이가 앞길 창창한 손주 신세를 망치면 안 되는 법이야. 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으니 그딴 허무맹랑한 망상은 당장 집어치우거라. 왜 자꾸 짐이 될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저 어릴 때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업고 다니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업고 다닐 수 있으셨던 거잖아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음에도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손주에게 패기칠 수는 없다면서 좀처럼 고집을 거두지 않으셨는데요. 원래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라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또한 저의 효심을 꺾어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운전기사 일을 시작해보되 할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지내는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 운전 일을 그만두고 저만의 길을 찾아서 떠나라는 일종의 조건부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이처럼 각고의 설득 끝에 할아버지로부터 조건부 허락을 받아낸 저는 곧장 운전면허 학원을 찾아가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직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내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를 향한 효심 하나로 말이죠. 그렇게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저는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늘 할아버지를 태우고 온 동네를 운행하며 돌아다녔고 할아버지께서 매일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똑같은 동네 풍경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보다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기 위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고속버스 회사 사장님께서 할아버지를 향한 저의 효심에 감동하셨는지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듣자하니 매번 자네 돈으로 차표를 끊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닌다면서. 네, 사장님. 제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된 이유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대한민국 방방곳곳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미리 말할 것이지. 왜 자네 돈을 써가면서 할아버지를 모셔?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듣게. 일단 자네 돈으로 표를 사서 계속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되 할아버님 차표값으로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나한테 매달 보고하도록 해. 그럼 내가 차표값만큼 사비로 자네한테 되돌려줄 테니까. 이처럼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매일 할아버지를 고속버스에 태워서 대한민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존경하는 할아버지께 효도를 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고 할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죠. 더욱이 저는 손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또한 선물해 드렸습니다. 보기 드문 효부 손주 며느리랑 결혼해서 이란선 쌍둥이, 증손자, 증손녀를 한 번에 품에 안겨드렸거든요. 그런 행복 덕분이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잔병치레 없이 장수하였습니다. 손자인 제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고 이란선 쌍둥이, 증손자, 증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신 다음에 마치 잠들듯이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찾아주신 조문객분들께서는 저희 부부를 효자 효부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을 마치기 무섭게 제 마음 한켠에는 아주 깊은 공허함이 뿌리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지금껏 할아버지와 쭉 함께 살아왔고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자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기에 당시 제가 느꼈던 상실감은 너무나도 컸죠. 심지어 저는 그동안 천직이라고 여기며 일해왔던 고속버스 운전에도 흥미를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운전기사가 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할아버지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중년이 된 나이에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어 새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니 당시 저로서는 정말이지 이도저도 못한 채로 그저 속만 끓일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께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알츠하이머면 치매잖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시길래 걱정돼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여보? 하늘나라의 가족이라고는 외동딸인 나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 장모님은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그치만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여보도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더군다나 치매 환자 돌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은 내가 직접 모실 거야.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를 아주 잘 보살펴드렸던 것처럼. 더군다나 장모님은 나한텐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그니까 당신은 군말 말고 얼른 가서 장모님부터 집으로 모셔와. 나머지 뒷일은 내가 다 짊어질게.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찾아온 또 다른 문제는 홀어머니인 장모님께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저는 당연히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보살펴드리기로 했죠. 장모님은 저에겐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아 계신 부모님이기도 했고, 안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온갖 효도를 다 해드렸으니 저로서는 당연히 장모님을 모셔와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러자니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보살피려면 보호자가 늘 곁에 딱 붙어서 지내야만 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서 아내 혼자서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 직업은 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먼 지방으로 야간 운행이라도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밖에 없기에 집을 무척이나 자주 비워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에 한참을 고심하던 저는 대출을 받아 개인 택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 택시 기사로 전직을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개인 택시 기사는 직장인이 아니기에 집이나 장모님께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그러는 한편으로 제가 밤잠과 휴식 시간을 줄여가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개인 택시 운전에 투자한다면 제가 고생해서 운전하는 시간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밤잠과 휴식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숨 쉬는 거의 모든 시간을 택시 운전에 투자했지만 늘 금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고등학생 쌍둥이 학비에, 장모님 병원비에, 개인 택시를 인수하느라 받은 대출금 이자까지, 저희 5 식구 생활비까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저로서는 저축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분신술이라도 배워서 몸을 서너 개로 나누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심하게 쪼들렸어요. 물론 분신술은 무협소설 같은 곳에서나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이니만큼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은 더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일을 하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날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친 몸으로 귀가한 저는 딱 2시간 쪽잠만 자고서는 다시 개인 택시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으로 중절모를 멋들어지게 쓴 할아버지를 태우게 되었죠. 이른 새벽부터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가시는 모양입니다, 어르신. 젊은 사람이 넉살은 늙음하게 콧바람이나 쐬어볼 요량으로 간만에 길을 나선 참이야. 콧바람을 쐬러 나오셨다고요? 그렇다네. 해서 말인데 젊은 양반이 오늘 하루 동안 내 운전기사 노릇을 좀 해주지 않겠나. 오늘 하루 종일이요? 대체 콧바람 쐬러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저 바람 따라서 마음 따라서 발길 닿는 곳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생각일세. 싫으면 거절해도 좋아. 다른 택시를 잡아 타면 되니까. 아니면 내 차 타고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돌아다녀도 되고.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할아버지 손님을 그대로 직접 운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거리를 직접 운전하시기에는 할아버지의 연세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늙음하게 콧바람을 쐬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물론 그 손님은 장수하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보다는 젊은 분이셨지만 손자로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손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이래봬도 제가 어르신분들 모시고 다니는 일에는 아주 도같은 운전기사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불편함 없도록 잘 모시고 다닐 테니까 오늘 하루는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할아버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제 개인 택시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먼 지방 시골에 자리한 산기슭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치 성냥갑처럼 생긴 폐가가 나오더라고요. 버려진 채로 오래 방치되었는지 건물에 딸려있는 자그마한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젊은 양반이 눈치가 빠르구먼. 이 건물 뒷간에서 밤이면 밤마다 귀신이 나오고 그랬었거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면서 말일세. 에이, 할아버지도 참.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런 전설을 쉽게 믿을 정도로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그때 난 정말로 그 말을 믿었었어. 귀신이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는 뒷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거든. 그럼 여기가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렇다네. 지금은 폐가가 되고 운동장에 잡초투성이지만 나 어릴 적에는 여기가 고아원이었어. 내가 살던 고아원. 네, 맞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 손님께서 어릴 적 지내시던 고아원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할아버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뜻이었고요.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폐허가 된 고아원을 추억에 반짝이는 눈으로 둘러보며 그 시절 고아원 원생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했었는지를 마치 회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고아원 근처에 자리한 작은 내과였어요. 그곳은 할아버지께서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동기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여 배를 채우시던 곳이라고 했죠. 물론 어죽이라고 해봤자 조미료 같은 건 일절 없이 그저 물고기가 죽이 되도록 팔팔 끓인 다음에 비린내를 참으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입에 우겨넣는 것이었지만요. 이처럼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종일 추억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새 세상이 많이 변해버린 바람에
할아버지의 추억 속 모습을 간직한 곳은 별로 없었죠. 할아버지께서 젊을 적 소작농 일을 했다던 농가 밭에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고, 좌판 장사를 했었다는 시장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거듭될수록 할아버지께서는 자꾸만 의기소침해지셨습니다. 이에 저는 할아버지 손님의 기분을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할아버지가 한평생 쌓아올렸던 추억 이야기였죠. 할아버지 손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재미나게 들어주셨고, 저희는 남자 둘이서 온종일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참으로 즐거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하루짜리 즐거운 동행을 마치고 할아버지의 부탁대로 새벽에 처음 태워드렸던 장소로 모셔다 드렸어요.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진짜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에휴, 너무 그렇게 늙은이 취급할 필요는 없네. 집이야 내가 알아서 어련히 잘 찾아갈 테니까. 여하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효심 깊은 기사 양반. 헌데 택시비는 얼마를 쳐주면 되겠는가? 안 주셔도 됩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어르신이랑 수다 떨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덕분에 일이 아니라 소풍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어르신을 모셨던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 택시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헤이, 아무리 그래도 돈을 안 받으면 어쩌나. 이 사람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응당 계산을 받아 가야지. 전 그러시면 일단 제 명함부터 받으시죠. 명함은 왜? 나중에 연락해서 따로 계산을 받으려고. 네, 나중에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콧바람 쐬고 싶으실 때마다 종종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제가 10번쯤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때 10번째 택시비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의 넉살은 일단 그렇게 둘러대면서 결국엔 택시비 안 받을 심산이라는 걸 내가 모를까 봐서. 당연히 안 받을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죠. 그치만 다음에 또 어르신을 모시고 소풍을 다녀오고 싶다는 얘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르신. 콧바람이 또 쐬고 싶어지시면 언제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어르신께서 계신 곳으로 바람처럼 달려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한사코 택시비를 받지 않은 채로 어르신께 제 명함 한 잔만 건네드리고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루치 일당을 모두 날려먹은 셈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하반신 마비가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던 지난날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수심에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장모님 모시고 병원 다녀온 거야? 병원에서 뭐래? 장모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대?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딸이랑 사이가 지극정성으로 잘 모신 덕분에 알츠하이머 진행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만 들었어. 잘 됐네. 진짜 다행이다.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집주인 아줌마한테 연락이 왔거든. 조만간 전세 계약 만료되는 김에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아내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로 제 발등에는 그야말로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편찮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던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을 생각한다면 작은 집으로 규모를 줄여서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필이면 그 무렵 우리나라 집값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는 이미 대출 빚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개인 택시를 인수하느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개인 택시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올려주자니 앞으로의 생계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노릇이었죠. 이처럼 당시 저희 부부는 정말이지 공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줄 만한 목돈을 구할 여력이 없었을 뿐더러 집을 줄여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에 저희 부부가 발만 동동 구르며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에 집주인이 자꾸만 연락을 해왔어요. 전세금을 올려줄 건지 아닌지 빨리 결정하라는 매정한 재촉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아주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젊은 남자의 것이었고 그 목소리는 저에게 일전에 어르신 손님을 멀리까지 모셔다 드렸던 일로 잠깐 만나자고 말했죠. 이에 저는 할아버지 손님에게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한달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나갔는데요. 약속 장소에는 웬 정장 차림의 젊은 사내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택시기사님 되십니까?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건지, 혹시 어르신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일단 제 인사부터 받으십시오. 다짜고짜 저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 그 남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전속 비서실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때 그 어르신 관련된 일인 줄로만 알고 나왔을 뿐이지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회장님식이나 되는 분과 인연이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사님께서 그날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주셨던 그 어르신이 다름 아닌 저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어르신께서는 중절모를 멋들어지게 쓰셨기는 했었지만 그 밖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르신의 모습은 무척이나 소박한 분이셨고 한평생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된 건 그 남자를 따라서 회사에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장님실에서 그 어르신 손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어서 오게. 안 그래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 그럼 어르신께서 정말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이 사람아. 원래는 내가 직접 자네를 만나러 갔어야 했는데 외국 거래처 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일단 그 일부터 해결하느라 비서실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 늙은이의 무례를 용서하시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바쁘고 급한 상황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근데 대체 어떻게 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던 거예요? 젊으셨을 적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그때 겪었던 지독한 가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셈이라고나 할까. 그날 회장님께서 들려주신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 출신이자 찢어지게 가난한 젊은 시절을 겪으셨던 회장님께서는 돈에 한이 맺혀서 한평생 목숨 걸고 죽어라 일만 하면서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30 무렵에 그동안 건강까지 헤쳐가면서까지 아끼고 또 모은 종잣돈으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는데요.
마침 운때도 잘 맞았던 데다가 회장님 스스로도 몰랐던 뜻밖의 사업가 기질까지 발휘하면서 계열사를 여러 거느린 큰 회사의 회장님까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하나가 계속 궁금했어요. 그럼 그때 왜 굳이 제 택시를 타고 추억여행을 다녀오셨던 거예요? 회장님 정도 되는 분이시면 주변에 자기가 모시고 다녀오겠다면서 나설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 주변에 마음 터놓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네. 기업 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오히려 가난하게 살던 시절보다 훨씬 외로워졌어. 지금 내 주변에는 돈 때문에 내 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자네를 이곳에 데려다준 비서실장은 그나마 좀 믿을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리가 함부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고 결국에는 부하 직원이지 않은가 말일세.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종일 먼 길을 돌아다니는 건 서로 불편하기도 할 뿐더러 말 한마디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거든.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가족분들한테 운전을 부탁하지 그러셨어요? 이래봬도 난 아직 총각일세. 한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지내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 못했거든. 자네도 이미 알다시피 고아원 출신이라서 일가 친척도 하나 없는 처지고. 그래서 택시라도 타고 콧바람을 쐬고 싶어졌던 거야. 인생이 무상하고 외로워서 젊은 시절 추억이라도 돌아볼 겸해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회장님께서는 참으로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까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회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연을 털어놓은 다음에서야 저를 회사로 불러들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자네 택시 덕분에 바람도 잘 쐬었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돌아왔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내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보면 어떻겠나? 글쎄요. 저를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시면 저 또한 회장님의 부하 직원이 되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개인 운전기사라고 말했지 않은가? 우리 회사 회장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저 이 외로운 늙은이의 개인 운전기사가 되어주시게. 겸사겸사 운전하면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날 자네랑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이 나누었던 수다가 무척이나 재밌고 즐거웠거든. 더군다나 자네 얘기를 듣자 하니 심정이 참 올바른 사람이라서 놓치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저로서는 쉽사리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는 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운전기사가 되면 택시를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모시면서 지내고 있는 입장이라서 고정적인 근무는 어려워요. 아무리 개인 운전기사라고 하지만 회장님을 모시고 있던 도중에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난처해집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달려가야만 하니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자네가 집에 있는 장모님 걱정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 사비로 간병인을 지원해주겠네. 나를 태우고 운행하던 도중에 정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해주겠네.
그렇게나 좋은 조건을 챙겨주시겠다고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는가? 급여도 남부럽지 않게 최고 대우로 책정해 줄 거고, 내 제안을 받아준다면 계약금도 지급하겠네. 아닙니다. 계약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회장님. 말이 계약금일 뿐이지 내가 직접 자네를 스카우트하는 셈이니만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난 자네라는 사람을 내 곁에 계속 친구로 두고 싶다네. 그러니 부디 사양하지 말고 내 운전기사도 될 겸 앞으로 한평생 말벗이 되어주시게나. 그날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순전히 돈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비로 간병인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회장님을 모시고 운행하던 도중에 정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회장님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날 중풍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할아버지를 고속버스에 태우고 대한민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께 좋은 말벗이 되어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저 회장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주신 계약금 덕분에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었고, 회장님의 배려 덕분에 더 이상 돈에 쪼들리지 않으면서도 사위 노릇과 가장 노릇 둘 모두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회장님께서는 제 덕분에 더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죠. 저는 회장님의 개인 운전기사 신분을 넘어서 세상 가장 좋은 말벗이자 친구가 되어드렸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 뒤 회장님께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장님의 친구로서 장례식을 돕고 있던 저에게 변호사님이 다가와 웬 서류를 건네주었거든요. 회장님께서 기사님을 위해 미리 몰래 준비해 두신 유언장입니다.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회장님께서 자신의 개인 재산을 기사님께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회장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써두셨더라고요. 회사 쪽 재산이 아닌 회장님 개인의 재산 전부를 세상 유일한 친구인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유언장 맨 마지막 끝에 적혀있는 상속 조건을 읽어본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야 말았어요. 이게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유일한 상속 조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사님께서 회장님을 평생 잊지 않고 이따금씩 납골당을 찾아서 말벗이 되어주겠다고 서약할 경우에만 유산이 상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회장님도 참 저를 뭘로 보시고. 굳이 유언장까지 남기지 않으셔도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자주 찾아뵙고 납골당에 긴 시간 머무르면서 두런두런 수다도 떨었을 텐데요. 상속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시로군요. 당연하죠. 친구끼리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시면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하시는 그 순간부로 기사님께서는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날 저는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회장님의 납골당을 종종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로 저는 회장님께서 남기신 엄청난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 신분이 되었지만
정작 제가 기뻤던 건 돈 때문은 전혀 아니었어요.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셨다는 생각 덕분에 가슴이 벅차올랐을 뿐이었죠. 저희는 작별의 그 순간까지도 신분과 나이 차이를 훌쩍 뛰어넘어 가슴 뜨거운 우정을 주고받은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도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지금도 회장님의 납골당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으로 자주 찾아뵙고 긴 시간 담소를 나누다가 돌아오고는 해요. 더욱이 가족 하나 없는 회장님을 위해 명절마다 제사도 빼먹지 않고 지내드리고 있죠. 이처럼 회장님을 잊지 않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제가 존재하는 이상 회장님은 비록 하늘나라에 계실지언정 더 이상 외로운 분은 아니랍니다. 살아생전 회장님과 제가 나누었던 기적과도 같은 인연과 우정은 앞으로 영원히 이어져 갈 테니까요. 이 사연을 하늘나라에서 쉬고 계실 회장님께 바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